안녕하세요. 저는 로랑 기베트입니다. 커리어 평생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게임 엔진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전념해 왔고요. 현재 유니티 엔진 멀티플레이어 및 더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샘과 함께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게임 서버 호스팅 팀의 엔지니어링 매니저인 샘 스미스입니다. 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운영해온 AAA 호스팅 및 스케일링 솔루션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올해도 GDC에 참석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개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출시된 3가지 타이틀의 개발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멀티플레이어 장르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유니티에서 최근 어떤 개발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게스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슈퍼풀즈입니다. 항해형 협업 로그라이트 게임이고요. 용감하고 어리석은 주인공이 돼서 동료와 함께 폭풍우 속을 항해하고 대포를 조종하며 바다 괴물과 싸워가면서 대재앙으로부터 군도를 구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스팀과 콘솔, 즉 닌텐도 스위치, PS5, 엑스박스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Began with the heaviest storm. Now I'm afraid how it ends. Believe me, I've seen it before. The darkness that lurks in the eye of the storm. The darkness that lurks in the darkness that lurks in the eye. I guess we'll find out who's the greatest of fools.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앙투안입니다. 저는 파이카 프로덕션의 CTO 겸 기술 리드입니다. 저희는 캐나다 퀘벡시티에 위치한 신생 스튜디오고요. 슈퍼풀즈를 개발했습니다. 이 게임을 제작하는 동안 저는 주로 게임의 네트워킹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게임을 보시겠습니다. 터보 골프 레이싱입니다. 최대 8명의 플레이어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스타일의 스포츠 레이싱 게임입니다. 골프 공과 레이싱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경쟁이 결합된 게임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 프리뷰, 스팀의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었고요. 또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동접자 수는 3,000명에 달합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휴지캘프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 책임자인 앤디입니다. 터보 골프 레이싱은 저희 스튜디오의 첫 번째 멀티플레이어 게임이고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게임은 바로 히스테라입니다. 시간여행을 통해서 선사시대 배경과 전쟁으로 폐해가 된 20세기 도시를 혼합한 경쟁 FPS입니다.
헤이스테라는 현재 클로즈드 알파 버전이고 올해 말 오픈 베타 버전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 스키틸럭의 프로듀서인 자멜 지아티입니다. 유니티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게임의 제작이나 출시, 성공적인 확장을 위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덕션에 돌입하기 전에 적합한 툴을 선택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크 앙투아님, 슈퍼풀즈를 위해 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용 네코드를 사용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풀즈는 저희가 개발한 최초의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P2P 게임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피직스 관련해서 너무 까다롭지 않은 2인 협업 게임에는 전용 서버나 정교한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고 또 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크로스플레이 기능도 필요하지 않았고 서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당시 프리알파 버전 2였던 게임 오브젝트용 넷코드와 다른 넷코드 솔루션을 비교했는데요. 미러와 피쉬넷은 기능 면에서 매우 유사했고요. 포토는 기능이 좀 더 많았지만 무료 버전에서 릴레이 서버로 포토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무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용 넷코드가 알파 버전이기는 했지만 새로운 제품은 아니었고 유니티 팀에 인수되기 전에도 ML API로 몇 년 동안 이미 사용이 되어 왔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저희 게임 엔진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도 개발 중인 프레임워크로 작업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 문서가 없지는 않았더라도 오래된 경우가 많았고요. 정기적으로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서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된 모든 새로운 새 커밋들을 따르고 또 프로젝트의 코드 리뷰를 읽고 유니티의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킹 디스코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디스코드는 저희가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첫 번째 게임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생각지 못했던 온라인 게임 제작의 모든 측면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 ML API를 안정화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또 이로 인해서 게임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드베이스의 일부를 프리즈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니티 패키지로 작업을 하는 방식은 게임 프로젝트 안에서 누락된 기능을 직접 생성하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유니티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이 솔루션으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지만 일부 컴포넌트를 강제로 활성화해야 했고 때때로 버그 수정만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해야 해서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포킹해서 새로이 분기를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고 잘 됐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하자마자 라이브러리의 패치를 리베이스하거나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져오는 커밋을 삭제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넷코드 포 게임 오브젝트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었고 네트워킹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후 netcode for game object가 완전히 릴리스돼서 이제는 관련 문서 등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완전 지원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리 어댑터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유니티에서는 Fika 같은 훌륭한 스튜디오와 협업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앤디님께서는 터보 골프 레이싱을 만들 때 얼리 어댑터가 되는 것은 피하려고 하셨다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니티의 새로운 패키지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피직스나 netcode도 있었지만 저희가 다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했지만 저희 프로토타입에 기존의 자동차 메커닉을 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배는 존재했지만 저희가 사용할 줄을 몰랐으니까요. 다른 툴을 사용하는 것은 타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기준을 세워야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플레이어 인터랙션을 완전히 지원해서 로켓리그에서 나오는 자동차 충돌 같은 것도 가능케 하는 것이었고 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가볍게 불이나 미사일만 발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또 치팅 방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했는데요. 슈퍼풀즈랑 달리 7명이 경쟁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치팅을 통해서 게임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치팅을 이용을 하면 공을 구멍으로 텔레포팅을 하면은 바로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트 감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었지만 언제나 이런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 허점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무시하더라도 카온카 컬리전은 실제로 저희가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턴 같은 제품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요.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또 비용도 높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etcode의 작동 원리도 언제나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안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만의 것으로 응용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uthoritative한 netcode를 physics 엔진 그리고 유니티 트랜스퍼 패키지 위에 구축을 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여곡절 투성이의 여정이었지만 훌륭한 경험과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 정말 대담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자말님께서는 히스테라를 위해서 초기 단계에 있었던 기술 여러 개를 도입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멀티플레이어 FPS 게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P2P 네트워킹만으로는 차별화 요소도 안 되고 보안 등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 게임 서버를 원했지만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은 팀이었고 네트워킹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솔루션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제대로 된 전용 서버 네트워킹 솔루션에 대한 선택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또 퍼스트 파티 솔루션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유니티 블로그 게시물을 봤는데요. 2021년 2분기까지 유니티 netcode 패키지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로드맵과 함께 프리뷰 패키지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이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FPS 샘플과 더츠 샘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 샘플은 더츠로 FPS 게임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POC와도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고요. 또 유니티 netcode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츠와 netcode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오브젝트 지향이 아닌 데이터 지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티키럭의 동료들처럼 저희도 과감하게 더츠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더츠를 배우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SDM이었고 또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들의 기술 온보딩 문제도 있었고 프리뷰 패키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고 또 기능이 일부 없었기 때문에 커스텀화된 결과물을 만들거나 제한 사항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는 ECS가 프로덕션용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텍스트림에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모든 유니티 플랫폼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두 툴을 선택하셨으니 게임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크 앙투안님께서 슈퍼풀즈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풀즈는 P2P 게임입니다. 두 플레이어 사이에 전용 서버가 없지만 하나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호스트라고 부르죠. 네코드 측면에서 온라인 게임을 설계할 때 정의해야 하는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특정 시점에 진실, truth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P2P 환경에서는 호스트와 원격 클라이언트 사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일단 호스트는 원격 클라이언트와 달리 자신의 상태를 검증하는 데 지연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용 서버와는 약간 다르고 때로는 더 복잡한 이 진실 제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 게임에 네트워킹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왼쪽에 클라이언트 어서리테이티브 쪽을 보시면 각 클라이언트가 플레이되는 캐릭터에 대한 진실을 소유합니다. 즉 원격 클라이언트가 캐릭터를 특정 지점으로 이동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해당 동작의 유효성을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각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최대한 딜레이 없이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호스트 어서리테이티브 섹션을 보시면 게임 호스트가 truth를 관리하는 게임 요소가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엘리먼트 중 하나와 인터랙션을 하려면 호스트에게 요청을 보내야 되고 호스트는 경우에 따라 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진실을 처방, prescribe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두 개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각 플레이어가 두 가지 아이템을 각각 동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 얘기할 때 클라이언트 어서리테이티브한 요소와 호스트 어서리테이티브한 요소 사이에 흥미로운 경계가 존재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다른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노루 몬스터를 격퇴를 하거나 또 아이템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바닥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원격 클라이언트 화면인데요. 여기서 제어되는 캐릭터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같은 캐릭터지만 호스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놓여있는 작은 아이템 조개는 일단 그 호스트가 그 위치를, 월드 포지션을 제어를 합니다. 반면에 캐릭터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호스트가 인식하는 대로 월드 포지션을 계속해서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는 클라이언트 어서리테이티브이기 때문에 호스트가 해당 캐릭터의 움직임을 복제하기 전에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로컬로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서 캐릭터가 움직일 때 아이템이 따라가지만 항상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움직임, 손의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동기화에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캐릭터 리그의 뼈대를 따라가야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의 기본 컴포넌트인 Parent Constraint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캐릭터의 손에 고정하고 아이템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네트워크에서 아이템 위치의 동기화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아이템의 진실을 제어하든 상관없이 아이템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던질 때는 어떨까요? 아이템을 들 때와 마찬가지로 호스트 측에서 피직스를 시뮬레이션하고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이를 복제하게 되면 던지기 시작할 때 원하지 않는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일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로 로컬에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니티의 물리 시뮬레이션은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중에 두 개의 클라이언트 사이의 수치가 이제 초기 파라미터는 동일하더라도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이제 지면과의 충돌을 하는 시점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호스트 authoritative way 방식으로 월드 위치를 다시 동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각 포지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원격 클라이언트 측에서 두 진실 사이의 보정을 통해서 착륙할 때 약간의 슬라이딩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2P 온라인 게임을 설계할 때 진실의 출처를 다루는 데에는 공급원을 다루는 데는 많은 아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몰입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P2P 게임에서는 좀 덜 복잡하겠지만 여전히 진실의 공급원 관리라는 과제가 있는데요. 터보골프 레이싱의 경우에는 전용 서버를 도입하면서 훨씬 더 아키텍처가 복잡한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흥미롭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 개의 진실의 공급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단순해집니다. 항상 서버가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권한을 서버로 옮긴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물리적 한계, 즉 시간 지연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레이턴시를 처리하면서 많은 복잡성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여기 authoritative 서버 셋업이 나와 있습니다. 프레임마다 왼쪽의 클라이언트는 입력 장치에서 인풋을 수집해서 패킷에 담아 오른쪽의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플레이어의 인풋으로 시뮬레이션을 단계별로 진행해서 월드 상태 스냅샷으로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합니다. 하지만 레이턴시는 고려가 되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단 시간이라는 차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인풋과 스냅샷 패킷이 인터넷을 지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플레이어가 인풋을 제공하고 결과가 디스플레이 될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게임에서 캐릭터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긴밀한 피드백 루프가 끊어집니다. 저희 게임에서는 레이턴시가 없어도 공을 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풋을 서버로 전송하는 도시에 로컬에서 인풋을 시뮬레이션하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측, predictio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플레이어와 자동차는 긴밀한 피드백 루프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예측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프레임에서 클라이언트의 전체 월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원격 플레이어 인풋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풋은 저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 게임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이 대부분 정확합니다. 차량끼리 직접 충돌하지도 않고 원격 플레이어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주로 예측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틀릴 수 있는 상황은 정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제가 미사일을 쏘면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측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서버가 스냅샷을 전송하고 몇 프레임 후에 클라이언트에 도착하면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을 시뮬레이션하고 인풋을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입력이 인터넷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프레임 2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클라이언트는 프레임 3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프레임 1의 인풋까지 수신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스냅샷이 생성돼서 몇 프레임 후에 도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는 프레임 5를 작업하고 있고 저희는 방금 프레임 1에 대한 스냅샷을 받았습니다. 두 프레임 결과를 비교해서 예측이 정확한지 확인을 합니다. 결과가 일치하면 걱정 없이 평소처럼 진행하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프레임 1의 예측이 디싱크가 실패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프레임 5에 있지만 프레임 1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예측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현재가 미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롤백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일단 롤백은 서버가 전송한 스냅샷을 가져와서 클라이언트에서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프레임 1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프레임 5에 있었는데 이제 프레임 1에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물리 프레임을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도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프레임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 프레임에서 여러 시뮬레이션 단계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60fps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코드에 매우 엄격한 시간 제약이 적용됩니다. 서버 인증 게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참고할 만한 두 가지 동영상이 저희 트위터에 링크로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말님. 서버 authoritative 모델을 히스테라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앤디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용 게임 서버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네트워킹 아키텍처 관련해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히스테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스냅샷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스냅샷 안에서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다른 클라이언트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위에 나온 슬라이드처럼 비주얼처럼 다른 플레이어가 지터링이 되거나 새로운 상태에 대해 직접 포지셔닝이 된다거나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의 상태를 가져와서 이전 두 상태 사이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패키지 손실이나 네트워크의 지터, 레이턴시, 심지어 클라이언트의 가변 프레임 속도가 서버의 프레임 속도보다 훨씬 높을 때에도 다른 플레이어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동작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적인 네트워킹 아키텍처 관점에서 히스테라에 굉장히 이용했던 것은 바로 컬리전 월드입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지금 개방형이기 때문에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hippofuls에 대해서 netcode for game object는 어떻게 확장을 하셨나요? 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어드레서블 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당시에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드레서블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hippofuls를 제작하던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실 로딩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게임 오브젝트용 netcode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컨텍스트에서 씬을 전환할 때 게임 오브젝트용 netcode는 유니티의 씬 매니저를 랩핑합니다. 씬 로딩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호스트의 씬 로딩을 요청을 하고 이후 원격 클라이언트의 동일한 씬을 로딩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 씬의 네트워크 오브젝트에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할당하고 원격 클라이언트가 차례로 새 씬을 활성화하기 전에 해당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씬 로딩 시간이 1인용이나 로컬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씬을 로딩할 때에 비해서 약 2배나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어드레서블을 사용해서 로딩을 하기로 시작했고 필요할 때만 게임 엘리먼트를 로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잘 되더라고요. 로딩 시간이 약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슬라이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전의 슬라이드네요. 게임 오브젝트용 넷코드는 저희 같은 경우 어드레서블 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씬을 로드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포크를 통해서 어드레서블 그룹에서 오는 씬을 등록하는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을 구현하고 라이브러리가 빌트인 유니티 대신 어드레서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씬 매니저를 사용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씬을 완전히 로드하지 않고 프리로드하지 않고 호스트의 지시를 받았을 때만 활성화하도록 씬 프리로딩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니티의 타임라인이나 또 네트워크 프리팹 스펀지 디펜던시 주입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게임 오브젝트용 넷코드를 확장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데이터는 멀티플레이어 게임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터보골프 레이싱에서는 동기화할 데이터 양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가 자동차와 공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실행이 되고 있었고 또 디터미니스틱한 피직스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스템이 실행되면서 시스템에는 많은 상태가 있습니다. 롤백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모든 스테이트가 전송이 되어야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스냅샷이 6500바이트가 넘었고 1시간 동안 1기가가 넘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했기 때문에 개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 플레이 시 경험이나 리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싶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에디터 툴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각 콜, 호출을 바이트 라이터 클래스로 계측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바이트를 쓸 때마다 스택을 검사합니다. 코드에 어느 줄에서 바이트가 쓰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바이트가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패킷을 자세히 보면서 악의적인 공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패킷 크기를 시간당 250메가로 4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컨퍼런스 센터 와이파이로는 실행이 안 되겠죠? 어쨌든 저에게는 큰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물리 엔진의 롤백을 사용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물리 엔진의 상태는 씬에 있는 모든 바디의 포즈와 속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물리 엔진은 최적화 추가 기능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장면 사이의 상태를 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각 물리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롤백은 갑자기 몇 프레임 전의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캐시에 액세스할 수도 없고 재설정할 수도 없고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정의되지 않은 이상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동차가 매 프레임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 번째 프레임에서 자동차가 공과 충돌하고 내장된 온 엔트리 콜백이 트리거됩니다. 이 시점에서 근데 롤백하면 아주 재미있는 게 발생하는데요. 자동차가 더 이상 공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온 엑시 콜백이 호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충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으니까요. 온엑시 콜백이 서버에서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넌 디터미니스틱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온 트리거 상태 콜백이 유일하게 안전한 콜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의 첫 번째 프레임인지 마지막 프레임인지 추적하기 위해서 자체 스테이트를 저장하면 바로 온 엔터 그리고 온 엑시 콜백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태를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발견이었고요. 넌 디터미니스틱 동작을 유발하는 이 문제는 이러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에디터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이 윈도우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의 각 프레임과 서버의 각 프레임 상태를 비교할 수 있고요. 두 상태의 텍스트 diff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다른지, 왜 다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했고 데이터에 대한 좋은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툴은 에디터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함께 실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아주 비현실적이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머신이 있고 서비스는 서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 사이 이벤트가 노출되거나 서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반응하는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문제는 여기 동영상에 보이실 텐데요. 자동차가 정신없이 돌아다니죠. 클라이언트 자동차가 같은 물리씬에 있기 때문에 서버 자동차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두 자동차의 충돌을 계속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른 프레임에서 또 같은 위치로 이동을 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각 씬을 자체 물리씬에 로드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터랙션이 각기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피직스의 디터미니즘 관련해서 ECS 스택의 일환으로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니티의 물리 엔진을 보시면 스테인리스하고 또 완전히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퀄에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히스타라에서도 앤디님께서 말씀하신 클라이언트 서버 분리 관련한 ECS가 도움이 되었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ECS는 기본적으로 월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서버 월드에 들어가서 런타임에 다음 클라이언트의 무기를 변경합니다. 이 데이터를 조정하는 것은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ECS 덕분에 월드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이 기능은 0.5 패키지에서 데이터 컴포넌트를 런타임 중에 읽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전에도 읽기 전용이었지만 주로 디버깅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서버의 다른 클라이언트와 비교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 사항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히스테라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한 더츠 샘플 패키지는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스트 필드도 있었고, 프레딕션, 롤백, 퀀티제이션, 스테릴라이제이션, RPC 등이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는 완벽한 패키지여서 좋았고요. 특히 고스트, 프레딕션, 롤백 구조는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라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단 예측, 프레딕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을 쏠 때 슬로우 모션 영상인데요. 한 버전은 1년 전에 가져온 것인데 서버에서 총알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버 authoritative 한데요. 이 총의 임팩트가 왼쪽에 표시되는데 몇 프레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서버의 시점에서 총알이 어디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나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좀 투박했고요. 깔끔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플레이어는 바로바로 반응을 원하잖아요.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요. 그래서 예측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5측을 보시면 총을 쏘자마자 총알의 임팩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플레이어 피드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히스테라의 또 다른 측면은 글리치입니다. 글리치가 저희 USP인데요.
글리치가 하는 일은 맵의 한 부분을 완전히 다른 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에서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테라를 시작할 때만 해도 글리치가 네트워킹 관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리치를 구현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킹 부분에서 글리치를 구현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일단 늦게 합류한 사람들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에러와 완전히 다른 스테이트의 글리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글리치가 연달아 발생하면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한 시대의 콜리전 월드가 또 다른 시대의 비주얼이 나타내는 재밌는 버그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테라의 다른 과제는 바로 슈팅 게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히트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파란 기즈모 콜리전 리그는 서버 측에 있고요. 초록색 기즈모 콜리전 리그는 클라이언트 측입니다. 콜리전 릭을 최대한 서로 가깝게 배치를 하고 최대한 겹치도록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쏠 때도 서버에서도 타격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스 케이스에서는 히스테라를 개발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굉장히 분리되어 있어서 디싱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입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과 콜리전 월드가 저에게 왜 흥미로웠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앤디가 말을 한 것처럼 플레이어가 입력을 하면 바로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는 그 인풋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풋 안에 보면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딥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을 통해서 콜리전 월드 히스토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원하는 콜리전 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발사를 했을 때 본 콜리전 월드를 테스트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연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lag compensa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게임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출시와 확장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샘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프라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크 앙트아님, C2B 게임에는 인프라가 없으니 이번 질문은 앤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골프 레이싱에는 요구사항이 슈퍼풀스와는 많이 다른데요. 유니티 게임 서버 호스팅과 함께 플레이팹을 선택하게 되었던 조사와 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버 호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아주 초기부터 유니티 게임 서버 호스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팀과 미팅을 가졌더니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용 서버는 모두에게 비용이 높기 때문에 또 피크가 얼마나 높은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속 못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인 수의 플레이어들은 베어 메탈로 플레이하도록 하고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피크가 얼마나 높든 상관없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고 또 유연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팹과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솔직히 저희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플레이어 로깅 계정이 필요했고 플레이팹을 발견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회사 걸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니티 매치메이커의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유니티 게임 서비스를 다른 제공업체와 함께 사용해서 게임이나 원하는 작업에 이상적인 설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말님,
히스테라의 개발 과정에서 앤디처럼 게임 전용 서버를 사용할지 아니면 P2P 아키텍처를 사용할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사용할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FPS 게임 특성상 당연히 authoritative 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어 게임 플레이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게임 관련 인프라가 아니라 실제 게임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또 확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필요할 때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축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얼마나 안정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네, 좋네요. 이제 프로바이더를 선택하셨고 전용 게임 서버 또는 P2P 등 원하는 멀티플레이어 솔루션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함께 통합하고 게임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크 앙투안님, 먼저 각 퍼스트파티 프로바이더와의 통합을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콘솔과 관련해서 아주 비인간적인 수준의 문서를 읽어야 했던 것만 제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넷코드 프레임워크가 정말 좋은 점은 게임 스테이트를 시리얼라이즈하고 이 스테이트를 네트워크 패킷을 통해서 전송하는 데 집중을 해서 네트워크 전송이 플레이어 간에 라우팅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퍼스트 파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스팀이나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퍼스트 파티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신생 스튜디오로서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도 안 하고 플랫폼 네이티브 SDK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형 넷코드의 경우 네트워크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사용해서 슈퍼플스 와 퍼스트 파티 간의 네트워크 전송을 구현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각 플랫폼 또는 콘솔에 대해서 저희는 네이티브 커넥션 프로토콜인 UDP 연결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스턴과 같은 넷 트래버설 기법이나 릴레이 서버를 사용해서 플레이어 간의 성공적인 연결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각 플랫폼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릴레이 서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에 연결할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인 매치메이킹 시스템의 일종인 게임 인비테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게임 초대 시스템이죠.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친구의 프렌드 리스트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플랫폼이 등장하면 기존 코드를 다시 작업할 필요 없이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앤디님께서는 전용 서버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플레이백과 게임 서버 호스팅을 선택하셨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하셨나요?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플레이백에서 매치를 찾아주면 저희가 두 가지를 시작을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 코드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코드가 유니티로 서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버형 포트에 IP를 받으면 이를 클라이언트가 폴링하는 공유 데이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를 감지하면 바로 서버에 연결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는 수년 동안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온 코드고 계속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말님께서는 게임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훨씬 초기 단계에 계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UGS만 통합을 하셨는데 통합 과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하나의 프로바이더만 선택을 하면 통합이 더 쉬워지나요? 그리고 앞으로 더 폭넓은 UGS 스위트로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UGS 통합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유니티가 제공해준 지원을 항상 누릴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구현을 잘못한 경우에도 유니티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클로즈드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에 백필이 작동하지 않아서 매치메이킹 새 서버로 옮긴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니티 지원팀에서 바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필 기능을 바로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게임 서버 호스팅, 매치메이커, 그리고 유니티 서비스에 비벅스와 유니티 프렌즈도 추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 제품을 쓰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서버 호스팅을 통해서 티켓을 발행을 하면 유니티에서 매치메이킹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티켓을 다시 가져와서 매치메이킹 팀에 다시 보낼 필요 없이 매치메이커 팀에 전달을 해줍니다. 또 글루코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구조할 필요 없고 또 특정 글루코드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서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UGS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옵션도 좋고요. 마크님, P2P는 다른 유형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퍼스트파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구속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바이더로 인한 제약에 대해서 그리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프로바이더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플레이어가 있는 한 서버는 있기 때문에 P2P에서는 인프라 확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일은 P2P 작업 시의 리스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인터넷 커넥티비티 문제죠. 거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먼 곳에 릴레이 서버를 사용을 하면 플레이어와 서버 사이의 거리가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릴레이 서버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면 중간에 중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직접적인 연결보다 경험이 떨어집니다. 네트워크 패킷이 이동하는 거리가 더 기니까요.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실은 일부 플랫폼은 직접 연결을 시도하는 대신 사실상 릴레이 서버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팀이 이렇게 하는데요. 플레이어가 세팅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팅 콜을 통해서 스팀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게임에서 연결된 상대방과 IP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허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릴레이 서버를 배제하게 되고요. 직접 연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IP를 공유하는 것이 별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신뢰하는 친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네, 흥미롭습니다. 네, 앤디님의 경우 인프라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런칭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런칭 당시에 확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테스트 동안 시스템에서 병목이 있었나요? 네, 다행히도 리소스 사용량이 높거나 게임 내 특정 지점에서 다운되는 등의 병목 현상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빌드에서 수행한 유니티 테스트 덕분에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플레이어를 서버에서 쫓아내는 다운 문제를 방지하는 등 플레이어 경험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각 머신에 더 많은 서버 인스턴스를 탑재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 확장 테스트, 스케일 테스트를 통해서 매치메이커와 글루코드 서버 할당을 검증을 해서 출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치메이킹 티켓을 생성하고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띵 클라이언트를 만들었고 이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니티가 이 빌드를 10분 동안 1000개의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설치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에 그래프를 보고 모든 클라우드 인스턴스가 서버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출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글루코드와 다른 모든 서비스가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출시 시에는 3000명의 동접자를 달성하면 더 큰 스케일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예상대로 모든 확장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글루코드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과정에서 유니티가 도움이 되었다면 기쁩니다. 실제로 아까 저희 팀과 얘기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말님 개발 단계 초기부터 확장을 고려하셨나요? 그리고 유니티 호스팅 팀과 함께 시스테라 출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주요 마일스톤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스케일을 조금만 확장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아주 작은 클로즈드 알파 플레이 테스트를 한 50명에서 60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베타나 얼리 액세스 등의 다음 마일스톤으로 넘어가면 먼저 약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오픈 베타 그리고 얼리 액세스부터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확장성에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요.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UGS가 제공하는 통계나 데이터는 여기서 보시듯이 매치메이커의 통계인데요. 매칭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이나 또는 몇 개의 매치메이킹 엘로케이션 티켓이 발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고요. 또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정 룹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한 통계를 보고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빨리 히스테라를 플레이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이전 강연에서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잠시 UGS 다른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호스팅, 매치메이커, 비복스, 프렌즈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게임을 구축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유용한 모든 애널리틱과 데브옵스, 애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네요. UGS를 사용하면 엔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고 게스트분들 말처럼 다른 프로바이더와 통합도 가능합니다. AAA로 입증된 서비스를 통해서 확장하고 완전히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제슈어가 다음 강연에서 UG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와 몇 가지 유스 케이스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랑님, 이번 세션의 교훈이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유니티 엔진으로 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슈퍼풀스는 캐주얼 협업 게임으로 게임 오브젝트 온 네코드와 UGS 서비스가 사용되었고 히스테라는 경쟁 액션 게임으로 엔터티용 네코드, 게임 서버 호스팅, 매치메이커, 또 UGS 서비스 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솔루션이 필요하면 커스텀 네코드를 사용한 터보 골프 레이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프로덕션용으로 사용 가능한 유니티 2020 LTS에서 2022 테크 스트림을 보시면 이러한 게임을 제작할 때 필요한 솔루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ECS를 이용한 멀티플레이어 게임 제작을 돕기 위해 저희가 샘플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 멀티플레이어 버전을 준비 중입니다. 64명 이상이 플레이할 수 있고요. 현재 작업 중입니다. 현재 UGS 서비스들, 게임 서버 호스팅, 매치메이커, 보이스챗 등 여러 서비스가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게임의 소식을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마크 앙투아님, 슈퍼풀즈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현재 스팀과 모든 최신 콘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오시면 향후 계획도 보시고 또 이번 주에는 유니티 부스에 함께 있을 예정이니까 꼭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터보 골프 레이싱은요. 저희 게임은 PC와 엑스박스용 게임 패스 있고 스팀에서도 판매 중이고 곧 프리 위켄드 행사가 4월 28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에 오셔서 저희와 편하게 대화 나누셔도 좋고요. 자말님, 히스테라는 스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오픈 베타를 출시하고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연사분들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